늦가을 햇살이 시골 마당을 가득 채우던 오후였습니다. 박기철은 작업실 문턱에 앉아 낡은 대패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78의 나이에도 기철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50년 넘게 몫으로 살아온 세월이 손끝에 그대로 배어 있었죠. 작업실 안에는 나무 향이 그윽하게 퍼져 있었고 황토집 모형들이 세월의 무게를 담고 걸려 있었습니다. 기철은 이 집을 70년대 새마을 운동 때 직접 지었습니다. 한 평 한 평 손수 다져 올린 흙, 직접 깎아 맞춘 석가래, 그 모든 것이 기철의 손길을 거쳐 만들어졌죠. 마당 한쪽에는 40년 전 심은 감나무가 서 있었고 올해도 어김없이 주황빛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기철은 대패질을 멈추고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나무를 심던 날 아들 민수가 3살이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오후 5시가 넘어서자 익숙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철은 고개를 들어 대문 쪽을 바라보았죠.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다니 무슨 일일까 싶었습니다. 기철은 작업실 앞 평상에 앉아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민수는 54의 나이답지 않게 피곤해 보였습니다. 건설회사 중간관리직으로 일하는 민수는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다고 했죠. 수지는 늘 그렇듯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표정 어딘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수지는 평소에도 계산적이고 실리적인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는 동안 기철은 두 사람이 계속 눈치를 주고받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뭔가 말하기 힘든 일이 있구나 싶었죠. 밥을 먹고 나서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철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 민수의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아버님, 요즘 상속세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이 집하고 땅값이 15억 정도 되는데 상속세가 거의 6억이나 된답니다. 기철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6억이라니 평생 손에 흙 묻혀가며 모은 재산에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에 기철은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수가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치매 진단을 받으면 상속세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치매? 기철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치매라니 무슨 소리냐는 듯 아들을 쳐다보았죠. 수진이 재빨리 설명했습니다. 아니, 진짜 치매가 아니라 그냥 연기만 하시면 돼요. 병원 가서 검사 받을 때만 일부러 날짜 헷갈려 하시고 이름 잘못 쓰시고 그러시면 진단서 나와요. 딱 1년만 그렇게 해주세요. 기철은 황당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란 말인가.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기철에게 이런 제안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애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저희 형편이 정말 어려워요. 둘째 대학 등록금도 막막하고 집값은 자꾸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고요. 6억을 어떻게 마련해요? 기철은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수진의 입꼬리는 긴장으로 굳어 있었죠. 이 사람들이 정말 힘든가 보구나 싶었습니다. 6.25 때 부모를 잃고 고아로 자란 기철은 가족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손주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고3인 둘째 손자가 대학에 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연기라. 그냥 연기만 하면 되는 거지? 기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1년만요. 상속세 줄이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시면 돼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기철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 500채가 넘는 집을 지으며 살아온 기철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못 만드는 게 없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왔죠. 그런 기철에게 거짓말을 하라니, 그것도 치매인 척 연기를 하라니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다, 해보마. 기철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1년만 부탁드려요. 민수가 기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간 후 기철은 작업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죠. 내 평생 손으로 지은 집만큼이나 이제 내 삶마저 계획대로 흔들릴 줄은 몰랐네. 기철의 가슴 속에 묘한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연기라고는 하지만 이게 과연 괜찮은 일일까? 하지만 가족을 위한 일이라면 해봐야겠지. 그날 밤 기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최근 몇 달 동안 가끔 깜빡하는 일이 있긴 했습니다. 어제 먹은 저녁 메뉴가 생각나지 않거나 익숙한 사람 이름이 순간 떠오르지 않는 일 말입니다. 그저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혹시 이게 정말로 치매의 시작은 아닐까? 기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나는 멀쩡해. 그냥 연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일주일 후 기철은 짐을 꾸려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민수 부부가 준비한 병원 진료 일정에 맞춰야 했기 때문이었죠. 서울 아들 집은 30평대 구축 아파트였는데 70년대에 지어진 낡은 건물이라 복도며 계단이며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기철에게는 익숙한 곳이었죠. 예전에 명절 때마다 찾아왔던 곳이니까 말입니다. 수진이 안내한 방은 작은 다용도실이었습니다. 창문도 작고 환기도 잘 안 되는 공간이었지만 기철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만 있다 가면 되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짐을 풀고 나니 민수가 들어와 내일 병원 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일 신경과 가서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질문하시면 일부러 틀리게 대답하세요. 오늘이 며칠이냐고 물으면 헷갈려 하시고 이름 쓰라고 하면 한두 글자 틀리게 쓰시면 됩니다. 민수가 종이에 적어가며 설명하는 모습을 보니 기철은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지만 이미 약속한 일이라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기라고 생각하니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대학병원 신경과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복도에는 기철과 비슷한 나이의 노인들이 자식들 손에 이끌려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죠. 기철은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진짜 아픈 건데 나는 연기를 하러 왔다니 말입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기철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의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기철은 잠시 망설이는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10월인가? 아니, 9월. 의사가 차트에 뭔가 기록하더니 다음 질문을 이어갔죠. 성함을 여기 한번 써주시겠습니까? 종이와 펜을 내밀었습니다. 기철은 펜을 들고 박기철이라고 쓰려다가 일부러 기자를 다르게 썼습니다. 의사는 그것을 지켜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어르신, 증상이 꽤 진행된 것 같습니다. 뇌 촬영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의 말에 기철은 당황했죠. 그냥 간단한 진단서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큰 검사를 하자니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민수가 재빨리 나서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검사 꼭 해야 할까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치매는 빨리 발견할수록 진행을 늦출 수 있거든요. 결국 기철은 대형 뇌 촬영 검사 예약을 하고 병원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잘하셨습니다. 진단서는 2주 후에 나온답니다. 기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연기라고 생각했는데 왠지 찝찝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심각한 표정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그날부터 기철의 일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점점 기철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죠. 아버님, 또 화장실 물 안 내리셨네. 치매 환자는 이런 것도 잊으시나 봅니다. 실제로는 기철이 깜빡한 것도 아니었는데 수지는 기철이 뭘 해도 치매 탓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기철은 항변하고 싶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지금 자신은 치매 환자 역할을 하는 중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식사 시간도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기철이 뭔가 말하려고 하면 수진이 가로막았죠. 아버님, 드시기만 하십시오. 말씀하시면 음식 넘어갑니다. 마치 어린아이 대하듯 하는 태도였는데 평생을 어른으로 존중받으며 살아온 기철에게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기철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민수는 어느새 기철의 통장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관리하는 게 편하시죠? 깜빡하시면 안 되니까 말입니다. 기철은 거부할 수 없었죠. 연기 중인 치매 환자가 통장을 관리하겠다고 하면 이상하게 보일 테니까 말입니다. 통장을 건네주며 기철은 가슴 한구석이 허전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3인 둘째 손자는 할아버지를 노골적으로 피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랑 같은 방 쓰기 싫어. 냄새나. 손자의 말에 기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손주들이 그렇게 귀여웠는데 이제는 할아버지를 부담스러워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기철에게 유일한 위로는 손녀 지은이었죠. 일주일에 한두 번 지은이 찾아와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냈는데 지은은 32살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대하는 지은의 태도는 다른 가족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기분 어떠세요? 지은은 늘 기철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존중하는 마음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아, 할아버지는 괜찮구나. 내가 보러 와주니 힘이 난다. 기철은 지은 앞에서만큼은 편안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은이 기철을 데리고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단풍이 물든 가을 공원은 아름다웠죠. 벤치에 앉아 한참을 침묵하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힘드시죠? 기철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연기하는 것도 힘든데 다들 진짜로 대하니 더 힘들구나. 지은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할아버지는 제게 항상 멀쩡하십니다. 기철은 지은의 손을 느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평생 강인하게 살아온 기철이었지만 요즘은 자주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은이 인사를 하고 돌아가려는데 순간 지은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던 것이죠. 저기 내가. 기철이 말을 더듬자 지은이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지은이에요. 기철은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은이지. 할아버지가 깜빡했네. 그날 밤 기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연기인가 진짜인가. 지은의 이름을 잊었던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설마 내가 정말로 치매가 오는 건 아니겠지. 기철은 불안했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였죠. 기철은 조카들 앞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차례상을 차리다가 제사 순서를 헷갈렸던 것인데 사촌 동생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님, 평생 제사 지내오셨는데 이걸 헷갈리시다니. 진짜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민수가 재빨리 나서며 설명했죠. 아버지 요즘 치매가 좀 있으셔서 말입니다.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기철은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죠. 연기라고 했지. 왜 이제 내 말은 아무도 안 듣는 거지. 기철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오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지은이 기철을 데리고 복지관으로 향했죠. 지은이 일하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일하는 곳 구경시켜 드릴게요. 지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했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실은 넓고 밝았습니다. 한쪽에는 노인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노래교실이 열리고 있었죠. 기철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분들은 진짜로 여기 계셔야 하는 분들인데 나는 연기로 온 것이라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지은이 동료들에게 할아버지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세요. 평생 몫으로 일하셨어요. 동료들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기철은 치매 환자 연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죠. 지은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고 나자 지은이 심각한 표정으로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죠. 기철은 긴장한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기철에게 지은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아빠 통장 내역인데요. 3억 원이 대출되어 있어요. 그것도 할아버지 땅을 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지은의 말에 기철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뭐라고? 내 땅을 담보로? 기철의 목소리가 커졌죠. 지은이 황급히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아빠는 이걸 할아버지한테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요. 기철은 한참을 말없이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민수가 대출을 받은 날짜는 석 달 전이었죠. 치매 연기를 부탁하기 한참 전부터 이미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치매 연기는 단순히 상속세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기철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지은아, 내 아버지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기철의 목소리에 실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은도 고개를 숙였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두 사람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복도에서 어르신들이 노래 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점심 식사 후 지은이 기철을 데리고 복지관 근처 작은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죠. 벤치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낙엽을 바라보던 기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해줄까? 지은이 고개를 끄덕이자 기철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15살 때 말이다. 6.25 전쟁 때 부모님을 모두 잃었지. 그래서 고아원에 있다가 목수집에 맡겨졌어.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 손에 물집 잡히고 등짝 맞아가며 기술을 배웠단다. 기철의 목소리에는 감회가 묻어났습니다. 20살 되던 해 처음으로 혼자 집을 지었어. 판잣집이었지만 내 손으로 지은 첫 집이었단다. 그 집주인 할머니가 고맙다며 밥을 먹여주셨는데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른다. 지은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50년을 살았어. 집 짓는 게 내 자부심이었고 내 땅 한 평 한 평이 내 땀이었지. 근데 지금은 뭐냐? 연기를 하라니, 치매인 척하라니 말이다.
기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이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죠. 할아버지, 진짜로 지치셨죠. 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기하는 것도 버겁고 연기처럼 보여지는 것은 더 버거워. 내 아버지가 날 치매 환자로 만들고 싶어 했나 싶구나. 기철의 목소리에는 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지은은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멀쩡하세요. 제가 알아요. 그때 지은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복지관 관장이었죠. 잠시 통화를 마친 지은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특별한 분이 오신대요. 복지관에 큰 기부를 하시는 분이래요. 두 사람은 복지관으로 돌아갔습니다. 로비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50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관장이 소개했죠. 김태수 회장님이세요. 건설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철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태수? 설마 그 태수인가? 남자가 기철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스승님? 박기철 스승님 아니십니까? 남자가 달려와 기철의 손을 잡았죠. 기철도 기억이 났습니다. 태수야, 내가 태수구나. 30년 전 기철에게 목수일을 배웠던 제자였습니다. 태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동안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건설회사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 스승님 덕분입니다. 기철은 태수의 손을 꼭 잡았죠. 장하구나. 잘 됐구나. 상담실로 자리를 옮긴 세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수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스승님, 사실 제가 스승님 땅 있는 지역 개발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기철이 놀라 물었죠. 무슨 소리냐? 태수가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 지역이 내년에 택지 개발 예정지로 지정됩니다. 지금은 15억이지만 3년 후면 50억은 될 겁니다. 스승님, 제가 20억에 사고 싶습니다. 태수의 말에 기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수가 3억을 빌린 이유를 알 것 같았죠. 민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 민수는 모를 겁니다. 개발 정보는 아직 공개 전이거든요. 태수의 말에 기철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태수야, 할아버지가 생각 좀 해보마. 급한 건 아니지?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철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죠. 어르신,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한번 방문해 주세요. 기철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칠 후 병원을 찾은 기철에게 의사가 진단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경도 인지장애 초기로 보입니다. 치매까지는 아니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기철은 얼어붙었죠. 연기가 아니라 진짜였단 말인가. 손이 떨렸습니다. 다만 진행 속도는 매우 느립니다. 규칙적인 활동과 정서 안정이 중요합니다. 기철은 병원을 나와 한참을 거리를 헤맸습니다. 연기하다 보니 진짜가 됐구나. 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도 있었죠. 기철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겠다고 말입니다. 기철이 병원 진단 결과를 들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기철은 아들 부부에게 진단서를 보여주지 않았죠. 경도인지장애라는 단어가 민수와 수진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저 치매 진단이 나왔다고만 간단히 말했습니다. 민수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고 수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띄었죠. 그런데 며칠 후 저녁 식사 시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식탁에 앉아 무언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기철이 부엌에서 나오자 갑자기 대화를 멈췄죠. 아, 아버지 오셨네요. 민수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수진은 황급히 테이블 위 서류 뭉치를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기철은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에 앉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걸까? 식사 내내 민수와 수지는 기철을 힐끗힐끗 쳐다보며 눈빛을 주고받았죠. 기철은 밥맛이 없었지만 애써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날 밤 기철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민수와 수진의 목소리였죠. 문틈으로 희미하게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제 요양원으로 보내야 해요. 집에서는 도저히 못 봐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원하시지 않으시는데. 민수가 망설이는 듯 말했죠.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원하시든 말든 치매 환자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해야죠. 게다가 요양원 들어가시면 땅 처분하기도 훨씬 쉬워요. 기철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땅을 처분한다니 무슨 소리였을까? 후견인 신청만 하면 우리가 재산 관리할 수 있어요. 변호사한테 다 알아봤어요. 수진의 말에 기철은 숨이 막혔습니다. 후견인이라니 그건 완전히 무능력자 취급을 받는다는 뜻이었죠. 기철은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연기를 부탁해놓고 이제는 진짜로 나를 무능력자로 만들려는 건가?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오늘 좋은 요양원 한번 구경 가볼까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대요. 기철은 속으로 놀랐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양원? 나는 아직 혼자 생활할 수 있는데 말이다.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증상이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수진의 말투에는 결정된 일을 통보하는 듯한 느낌이 묻어났죠. 기철은 거부하고 싶었지만 치매 환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에 세 사람은 서울 외곽의 한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깔끔하게 지어진 5층 건물이었죠. 안내를 맡은 상담사가 친절하게 시설을 소개했습니다. 여기는 1인실도 있고 2인실도 있습니다. 식사는 하루 3끼 제공되고요. 물리치료실과 작업치료실도 갖춰져 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기철은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보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분, 간호사에게 의지해 천천히 걷는 분, 식당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분들이 보였죠. 기철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내가 정말 저렇게 살아야 하나. 연기로 시작한 일이 이런 결과를 낳다니 말입니다. 상담실로 돌아와 상담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입소 신청서는 보호자분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월 비용은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입소 가능한가요? 빠르면 다음 주부터도 가능합니다. 기철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꼭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시설 괜찮죠? 저희도 자주 찾아뵐게요. 기철은 대답 대신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서울거리의 네온사인들이 어지럽게 빛나고 있었죠. 그날 밤 기철은 몰래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할아버지 좀 도와다오. 기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이 놀라 물었죠.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기철은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요양원 방문, 민수 부부의 대화, 후견인 신청 계획까지 말입니다. 지은은 충격을 받은 듯 한참 침묵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알아볼게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지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기철은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동시에 가족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슬펐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서류 뭉치를 들고 기철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뭔가를 물었지만 민수는 그냥 간단한 서류라며 얼버무렸죠. 기철은 안경을 쓰고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재산관리 위임 동의서였습니다. 이건 뭐냐고 물으니 수진이 나섰습니다. 아버님, 치매 환자는 재산 관리 못 하시잖아요. 저희가 대신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수진의 말투는 당연하다는 듯 했죠. 기철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아직 내 재산 관리할 수 있다. 기철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민수와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진단서에 치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건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입니다. 민수가 다그치듯 말했죠. 기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사인 안 한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기철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로 요양원에 끌려가겠구나. 새벽 5시에 조용히 일어난 기철은 짐을 챙겼습니다. 통장과 도장, 그리고 옛날 사진 몇 장을 가방에 넣었죠.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철은 시골행 버스를 탔습니다. 오랜만에 돌아가는 고향집이었죠. 버스는 천천히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풍경을 보며 기철은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겠다고 말입니다. 오전 9시쯤 민수의 집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수진이 받았죠. 여보, 아버님이 안 계세요. 수진의 비명 같은 소리에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짐도 사라졌죠. 민수는 황급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치매 노인이 실종됐다고 말입니다.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 기철의 실종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78세 치매 노인 가출, 가족들 애타게 찾아. 기철은 시골집 텔레비전으로 그 뉴스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치매 환자 취급받던 내가 이렇게 혼자 집까지 찾아왔는데 말이다. 기철이 시골집으로 돌아온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경찰에 수소문하고 친척들에게 연락하며 아버지를 찾아다녔죠. 결국 시골집 이웃에게서 기철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수는 수진과 함께 급히 차를 몰아 시골로 향했고 지은도 연락을 받고 따로 내려왔습니다. 저녁 무렵 민수의 차가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기철은 작업실에 앉아 오래된 대패를 손질하고 있었죠. 민수와 수진이 황급히 차에서 내려 작업실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연락도 없이 혼자 내려오시면 어떡합니까? 민수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짜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기철은 대패질을 멈추지 않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집에 내가 오는데 허락을 받아야 하나? 수진이 나섰습니다. 아버님, 치매 환자가 혼자 돌아다니시면 위험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기철은 대패를 내려놓고 천천히 두 사람을 바라보았죠. 치매 환자. 근데 치매 환자가 어떻게 혼자 버스 타고 여기까지 왔을까? 그때 지은이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 지은이 달려오려는 순간 기철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지은아, 잠깐만 기다려라.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기철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죠. 민수야, 내 사촌들한테 연락해라. 오늘 저녁 다 같이 모이자고 말이다. 저녁 7시쯤 친척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기철의 사촌 동생 내외, 조카들까지 모두 15명이 마당에 임시로 차린 큰 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식사를 시작하려는데 기철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먹기 전에 내가 할 말부터 하겠다. 기철의 목소리가 마당 가득 울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치매에 걸렸다는 소식 들으셨죠? 사촌 동생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형님. 명절 때도 많이 안 좋아 보이셨어.
기철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다 연기였습니다. 순간 마당이 조용해졌죠. 기철은 차분하게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민수가 나한테 부탁했어. 상속세를 줄이려면 치매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이야. 처음에는 그냥 연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지.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기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죠. 연기를 하라고 해놓고는 날 진짜 치매 환자처럼 대했어. 다용도실에 방을 주고 내 말은 무시하고 요양원까지 알아보더군. 친척들의 표정이 충격으로 물들었습니다. 수진이 변명하려 했죠. 아버님, 그건 아버님을 위해서. 기철이 수진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날 위해서? 내 땅 담보로 3억을 빌린 것도 나를 위해서였나? 마당이 술렁거렸습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죠. 아버지, 그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철이 손을 들어 민수를 제지했습니다. 왜 내게 말하지 않았나? 왜 몰래 빌렸지? 더 심한 건 후견인 신청까지 하려고 했다는 거야. 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려고 말이다. 기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치매 연기만 하라고 했지 진짜로 나를 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지은이 울먹이며 일어났습니다. 아빠,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사셨잖아요. 지은이 기철의 손을 잡았죠. 할아버지, 제가 모실게요. 회사 그만두고 할아버지랑 여기서 살겠습니다. 기철은 지은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지은아.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그때 마당 밖에서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태수였죠. 스승님 연락받고 달려왔습니다. 태수가 급히 차에서 내려 기철에게 다가왔습니다. 기철이 태수를 소개했습니다. 이 친구는 내 제자 태수야. 지금 건설회사 회장을 하고 있지. 태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지역이 내년에 택지 개발 예정지로 지정됩니다. 지금 15억인 땅이 3년 후면 50억은 될 겁니다. 저는 스승님께 20억에 먼저 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태수의 말에 친척들이 술렁거렸고 민수와 수지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50억이라니 두 사람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이죠. 기철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땅은 내가 평생 모은 것이야. 땀으로 일궈낸 것이지. 돈이 아니라 내 인생이 담긴 곳이란 말이다. 기철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민수가 무릎을 꿇고 기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돈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아버지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죠. 수진도 함께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죄송합니다. 저 첫 결혼 때 사기당해서 빚더미에 앉았었어요. 다시는 그런 일 겪고 싶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기철은 두 사람을 내려다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어나거라.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기철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슬펐던 것이죠.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땅을 파시지 마시고 개발이 끝난 후 공동주택을 지으시면 어떨까요? 제 회사에서 시공을 맡겠습니다. 수익은 스승님께 모두 드리고요. 기철은 태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사촌 동생이 나섰습니다. 형님, 그게 좋겠어. 땅도 지키고 수익도 생기잖아. 기철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지. 내 땅은 내가 지키는 거야. 친척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기철이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희 빚은 내가 갚아주마. 하지만 조건이 있다.
이제부터는 정직하게 살아라.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야 내 목소리가 들리겠지. 내 삶은 내가 지킨다. 기철이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마당 위로 늦가을 바람이 불어왔고 감나무 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기철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이제 진짜 내 인생을 되찾는 일이 시작되는구나. 폭풍 같은 가족 모임이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서울로 돌아갔고 지은만 며칠 더 할아버지와 함께 있기로 했죠. 아침 햇살이 작업실 창문으로 들어오던 토요일이었습니다. 기철은 작업실 구석에 놓인 오래된 장롱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이리 와봐라. 할아버지가 내게 보여줄 게 있다. 기철의 목소리에는 묘한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지은이 다가오자 기철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나무 상자를 꺼냈죠. 먼지를 털어내니 오동나무로 만든 정교한 상자가 드러났습니다. 상자를 열자 작은 한옥 모형들이 나타났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지만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만들어진 예술품이었죠. 지은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기철은 모형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손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가 평생 모아온 작품들이야. 밤마다 조금씩 깎고 다듬어서 만든 것들이지. 기철의 손가락이 모형의 기와 하나하나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한옥은 내가 30살 때 처음 지은 집이고 이건 40살 때 지은 양반집이란다. 모두 10점이 있었습니다. 지은이 모형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박물관에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기철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사실 태수 그 친구가 그러더구나. 한 점에 5천만 원은 받을 수 있다고 말이야.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이게 다 5억이나 되는 거예요? 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땅만 재산이 아니더라고. 내 손으로 만든 이것들도 재산이지. 기철이 또 다른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오래된 통장들과 서류 뭉치였죠. 이건 할아버지가 따로 모아둔 것들이야. 민수가 모르는 통장들이지. 지은이 놀라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아빠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기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이다. 너무 많이 가지면 욕심이 생기더라고. 민수한테 다 보여줬으면 저 친구 더 힘들어졌을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조금씩 나눠서 관리한 거란다. 기철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건 유언장이야. 할아버지가 변호사한테 부탁해서 만든 거지. 지은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기철이 설명하기 시작했죠. 이 땅은 내가 받는다. 집도 내 거야. 할아버지, 그럼 아빠는요?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한테는 작품 3점을 주기로 했어. 팔면 1억 5천이지. 빚 갚고 새로 시작하기에 충분한 돈이야. 수진한테도 작품 2점을 줄 거고 말이다. 나머지 작품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마을 박물관에 기증할 거야. 우리 마을에도 역사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구나. 기철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사랑을 남긴 사람이지. 그때 마당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다시 내려온 것이었죠. 기철이 두 사람을 작업실로 불렀습니다. 들어오너라. 보여줄 게 있다. 민수와 수진이 조심스럽게 작업실로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한옥 모형들을 보고 두 사람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뭡니까? 민수가 물었습니다. 기철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평생 만든 작품들이야. 너희는 몰랐지. 수진이 모형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정교한 솜씨에 감탄사가 절로 나왔죠. 아버님, 이거 정말 대단하십니다. 기철은 유언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걸 보거라. 내가 정리한 것들이다. 민수가 서류를 읽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땅을 지은이한테 다 주신다고요? 기철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은이가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대해줬으니까 말이다.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는요? 기철이 작품들을 가리켰습니다. 너희한테는 이 작품들을 주마. 민수한테 3점, 수진한테 2점이야. 팔아서 빚 갚고 새 출발해라.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도움이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땅만 생각하고 아버지 마음은 생각 안 했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숙였죠. 아버님, 저도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돈만 보고 아버님을 힘들게 해드렸어요. 기철은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가 힘든 건 안다. 하지만 가족을 속이는 건 안 되는 거야. 기철이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수야, 회사 그만두고 목수 일 배워볼 생각 없나?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수요? 기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가르쳐 줄게. 손으로 뭔가 만드는 일은 마음을 편하게 해준단다. 돈은 적게 벌어도 떳떳하게 살 수 있지. 민수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배우고 싶습니다. 지은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저 혼자 이 많은 걸 받을 수 없어요. 기철은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받아야 해. 이 땅을 지키고 마을을 위해 쓸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복지사인 내가 여기서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잖니.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기철은 가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말이다. 민수와 수진이 함께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지. 작업실 창문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빛에 반짝이며 춤을 추고 있었죠. 기철은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연기로 시작했던 치매가 오히려 가족의 진심을 드러내게 했구나. 이제 진짜 가족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겠어. 계절이 바뀌어 봄이 찾아왔습니다. 겨울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민수는 회사를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기철에게 목수 일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수진도 적자가 계속되던 학원을 정리하고 지은이 일하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기철과 민수는 작업실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기철이 대패질하는 모습을 민수가 지켜보고 있었죠. 이렇게 결을 따라 밀어야 한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무와 대화하듯이 하는 거야. 기철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대패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기철의 지도 아래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죠.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 마음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뭔가 만드는 게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철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천천히 하면 된다. 손에 익으면 마음도 편해지지.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떳떳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단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대패질에 집중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쪽에서는 지은이 집 수리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벽지가 많이 낡았어요. 새로 바르면 좋겠어요. 지은이 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기철은 벽을 만져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봄에 집 수리하면 딱 좋지. 우리 같이 해볼까? 오후가 되자 수진도 복지관 봉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시어버지와 남편이 함께 작업하는 모습을 보며 수진은 미소를 지었죠. 예전에 자신이었다면 돈 안 되는 일이라며 무시했을 텐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버님, 제가 점심 준비할게요. 수진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기철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마을 회관에서 어르신들한테 목공 교실을 열기로 했어. 지은이가 복지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단다. 민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가르치신다고요? 기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가진 기술을 나누니까 머리도 맑아지고 마음도 편하구나. 주말이 되자 본격적으로 집수리가 시작됐습니다. 기철과 민수가 목재를 다듬고 지은과 수진이 벽지를 바르고 청소를 했죠. 3대가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은 보기 좋았습니다. 민수는 못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쳤지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배우는 과정이죠. 점심때가 되어 마당에 평상을 펴고 둘러앉았습니다. 수진이 준비한 도시락을 먹으며 가족들은 이야기를 나눴죠. 기철이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젊을 때 말이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 지은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누구예요, 할아버지? 마을 지주 딸이었지. 순덕이라고 했어. 참 예쁜 아가씨였는데 신분이 달라서 헤어졌단다. 기철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민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아버지한테 그런 분이 계셨어요? 기철이 웃었습니다. 60년 전 일이지. 이제는 다 추억이야. 그날 오후 마을 회관 앞을 지나는데 낯선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할머니였죠. 기철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순덕이? 할머니도 기철을 알아보았습니다. 기철 씨? 두 사람은 그렇게 60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순덕은 남편이 작년에 세상을 떠난 후 고향 마을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기철 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순덕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죠. 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럭저럭 살았지. 순덕 씨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두 사람은 회관 앞 벤치에 앉아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60년의 세월을 나누는 시간이었죠. 순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철 씨, 그때 제가 떠나서 미안했어요. 기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둘 다 어쩔 수 없었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 지은이 할아버지를 부르러 왔다가 두 분의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지은이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옛날 친구분이 나타나셨어요. 민수와 수진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죠. 아버지한테도 그런 분이 계셨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주 목공 교실이 시작됐습니다. 마을 어르신 10분이 모였고 기철이 간단한 나무 소품 만들기를 가르쳤죠. 민수가 조수로 도왔고 수진과 지은이 차를 준비했습니다. 어르신들은 기철의 설명을 들으며 즐거워했습니다. 기철 목수님 솜씨가 대단하시네. 한 어르신이 감탄했습니다. 순덕도 목공 교실에 참여했습니다. 기철 옆자리에 앉아 나무를 깎으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죠. 기철 씨는 참 멋진 인생을 사셨어요. 순덕의 말에 기철이 웃었습니다. 순덕 씨도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라도 친구로 지내요.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온 가족이 시골집에 모였죠. 둘째 손자도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목수 일 배우고 싶어요. 기철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대학 가서도 주말에 내려와. 할아버지가 가르쳐 줄게. 차례를 지내는 동안 기철은
가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민수는 묵묵히 제사 준비를 도왔고 수지는 음식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지은은 할머니 산소에 바칠 꽃을 준비했죠. 모두가 진심으로 함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마당에 모여 앉았습니다. 기철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치매 연기를 한 게 오히려 잘 된 것 같구나. 그 일이 없었으면 우리 이렇게 솔직해지지 못했을 거야.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연기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모실게요. 기철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죠. 응, 이제 진짜로 살아야지. 가족과 함께 말이다. 기철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지은이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고 민수가 아버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따뜻한 가족의 온기가 추운 겨울밤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여름이 다시 찾아왔고 시골집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기철과 민수가 함께 손본 집은 깨끗하게 수리되었고 마당에는 지은이 가꾼 작은 정원이 만들어졌죠. 작업실에서는 민수가 벌써 아침부터 나무를 깎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솜씨가 제법 늘었더군요. 지은은 마을의 작은 복지센터를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집 옆채를 개조해서 만든 공간이었죠. 어르신인지 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철의 목공 교실도 정기적으로 열렸습니다. 기철은 지은의 모델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규칙적인 활동과 가족의 사랑 속에서 증상은 오히려 나아졌던 것이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마을 회관에 새로 지은 전통 한옥 정자 준공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기철과 민수 그리고 손자까지 3대가 함께 만든 작품이었죠. 태수의 회사에서 자재를 지원했고 마을 사람들도 함께 힘을 보탰습니다. 아침부터 마을 사람들이 회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군수도 참석했고 지역 신문 기자들도 취재를 나왔죠. 정자 앞에는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인생여옥. 인생은 집과 같다는 뜻의 글귀를 기철이 직접 썼습니다. 준공식이 시작되고 기철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정자를 지으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기철의 목소리가 마당 가득 울렸습니다. 집도 사람도 허물어지면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함께 짓는다는 거죠. 혼자서는 무너지지만 함께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철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1년 전 저는 치매 연기를 했습니다. 가족이 부탁해서 시작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 연기가 진짜가 될 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민수도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죠. 상속세 때문에, 돈 때문에 아버지께 거짓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수일을 가르쳐 주시며 인생도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가족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민수가 기철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기철은 무대로 올라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두 사람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객석에 앉은 수진과 지은도 눈물을 닦았죠.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고 이번에는 더 크고 따뜻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나고 정자 아래서 순덕과 기철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기철 씨, 정말 멋진 정자를 만드셨어요. 순덕의 목소리에 감탄이 묻어났습니다. 기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60년 전에는 못했던 일들을 지금 하는 거지. 순덕이 기철의 손을 살짝 잡았죠. 우리 남은 인생 함께 웃으며 살아요. 저녁이 되어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평상을 펴고 둘러앉았죠. 감나무 아래서 바람이 불어왔고 여름 저녁의 온기가 가족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수진의 표정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손자들도 할아버지 옆에 앉아 웃고 있었죠. 기철은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한옥 모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작품이었죠. 지은이 뒤따라 들어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뭘 만드세요? 기철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이야. 사대가 살 집 말이다.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결혼하면 아이도 낳을 거 아니냐. 그럼 사대지. 그때까지 할아버지가 이 집 지켜줄게. 지은은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기철은 손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지은아. 두 사람의 그림자가 작업실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철의 제안으로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감나무 아래 모두 모였죠. 3대가 손을 잡고 섰고 순덕도 함께 했습니다. 사진기 타이머를 맞추고 기철이 마지막으로 자리에 섰습니다. 찰칵. 셔터가 내려갔습니다. 웃음 가득한 얼굴들이 담겼죠. 그 뒤로 여름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확인하며 기철이 중얼거렸습니다. 연기했던 치매가 아니라 진짜 내 삶을 찾았구나. 기철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78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집을 지었지만 가장 튼튼한 집은 사랑으로 짓는 것이더군요. 사랑과 손길로 남긴 나의 흔적들이 바로 진짜 재산이었습니다. 기철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수가 작업실에서 기철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이 대패질 맞게 한 건가요? 기철이 웃으며 다가갔죠. 그래, 잘했다. 이제 제법 몫수 같구나.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서서 나무를 다듬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잃을 뻔했던 존엄을 가족이 되찾아드렸구나. 그리고 우리도 진짜 가족이 되었어. 지은의 눈가에 행복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당에는 여름 햇살이 가득했고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기철이 평생 심고 가꾼 것들처럼 가족도 함께 돌보며 자라나는 것이었습니다. 연기로 시작했지만 진심으로 끝난 이야기. 그것이 바로 박기철의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대방출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사연까지 건강하세요.